이 개념 없는 아줌마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당장 차 빼서 나가. 최전방 사단 위병소 한 중년 여성을 막아선 하사가 고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여성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펼쳐 보였고 신분증을 본 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신분증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별 4개가 움직인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에 자리 잡은 이 최전방 사단은 북한과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피부를 찌르듯 매서웠습니다. 이곳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 누구나 강인한 정신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일병 김민우는 사단장 운전병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의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실은 평범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소장 이혜진이었고 아버지는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인 소장 김철호였습니다. 별 4개를 단 장성 부부의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입대 전부터 부모의 후광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서 가장 먼 최전방 보병사단을 지원했고 부모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복무했습니다. 민우는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었고 자대 배치 후에는 운전 숙련도를 인정받아 사단장 운전병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선임들은 그를 믿었고 간부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소장 최영수 사단장은 민우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민우야 수고했어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사단장을 존경했고 이곳에서의 군 생활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은 2월 어느 날 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사단장 숙소 앞에서 대기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사단장이 외출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숙소 현관문이 열리며 최영수 사단장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우 일병 차 준비해. 사단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얼른 차 시동을 걸고 뒷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사단장이 뒷좌석에 앉자 민우는 운전석에 올라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북쪽으로 가. 내가 길 안내할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레토나 지휘차는 사단 정문을 빠져나와 민간인 통제선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사복 차림으로 민통선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사단장의 명령에 의문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북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백미러로 힐끔 뒷좌석을 보니 사단장은 창밖을 응시한 채 무표정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민우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낡은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때 축사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폐건물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벽면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차. 민우는 축사 앞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축사 옆에는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린 1톤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주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명의 대령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 대령의 견장에는 무궁화 세 송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단 참모장인 대령 박동훈이었습니다. 박동훈 옆에는 군수 참모인 중령이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민간인 복장의 남자 3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옮기는 것은 군용 물품이었습니다. 초록색 드럼통에는 선명하게 군용 유류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박스에는 야간 투시경 K-14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군수품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그것들을 트럭에 신속하게 싣고 있었고 박동훈 대령은 서류 뭉치를 들고 민간인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수품 횡령이었습니다. 국가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알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단장 최영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영수는 박동훈에게 다가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존경하던 사단장이, 신뢰하던 장성이 저런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모든 물품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박동훈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고 박동훈은 그것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긴장한 나머지 사이드 미러를 너무 오래 응시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박동훈 대령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시선이 레토나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동훈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동훈은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우는 앞만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박동훈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민우 일병. 박동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예, 참모장님. 오늘 본 것 철저히 잊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민우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박동훈은 몇 초간 민우를 노려보다가 차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영수 사단장이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민우는 시동을 걸고 조용히 차를 빼냈습니다. 귀환하는 내내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영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민우 역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단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단장을 숙소에 내려드리고 민우는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끈 후에도 한동안 운전석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상대는 사단장과 참모장이었습니다. 일개 일병이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곳에서는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폐축사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박동훈 대령의 차가운 눈빛이
최영수 사단장의 무표정한 얼굴이, 검은 천으로 가려진 번호판이, 군용 유류 드럼통이, 야간 투시경 박스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위험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이제 자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박동훈 대령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본 것 철저히 잊어.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정의를 믿으며 자란 청년으로서 저 부패한 광경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침상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 침상의 전우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 평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도 참모장도 이 사단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내려와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도 그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사단장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엔진 오일을 체크하고 실내를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은 원래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민우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 민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병들은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간부들은 여유롭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어젯밤 일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민우만이 그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2시 민우는 사단장실 앞 복도에서 참모장 박동훈과 마주쳤습니다. 박동훈은 민우를 보자 짧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민우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고 박동훈은 무표정하게 답례한 뒤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내무반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단장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것을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 편지는 검열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는 상부에 보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우는 끝장입니다. 결국 민우는 평범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하지만 펜을 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어둠이 내무반을 채웠습니다. 동료들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시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양구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최전방 사단의 어둠 속에서 일병 김민우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정의와 두려움 사이에서, 신고와 침묵 사이에서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터팩트 IDNTIFIERCHAPTERINOSAUDIOBOKTYPAPPLICATIONVND 엔트 코드 LANGUAGMARKDOWN 타이틀 제2장 목을 조여오는 무궁화 오디오 부경. 그날 밤 이후 민우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점호가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횡령 현장을 목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사단장 차량 점검을 마치고 본청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우 일병.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참모장 박동훈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처럼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그의 견장에는 무궁화 세 송이가 선명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동훈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예, 참모장님. 민우는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잠깐 내 집무실로 오게. 예, 알겠습니다. 민우는 박동훈을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참모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모장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서자 박동훈이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민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편하게 서. 박동훈은 책상 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박동훈은 서랍을 열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신상 명세서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학력, 병과 특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일병 22살. 박동훈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입대. 아버지 김철호, 어머니 이혜진. 외동아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훈이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박동훈은 부모의 직업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군인 가족은 신상 명세서에 부모의 직업란의 세부 직급까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동훈은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며칠 전 밤에 뭘 봤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즉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정말? 박동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가 뭘 봤는지 나는 안다네. 자네 눈빛이 말해주더군. 사이드미러로 날 똑똑히 봤지.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병, 자네는 아직 젊어. 앞날이 창창하지. 22살 대학생. 제대하면 복학해서 학업도 마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할 거야. 부모님도 자네가 무사히 전역하길 바라시겠지. 박동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다정한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동훈이 책상에서 일어나 민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군대는 위험한 곳이야. 특히 최전방은 더 그렇지.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곳이거든. 박동훈은 민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정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전병들 사고 소식 들어봤나? 작년에만 몇 건이나 됐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12건. 전국적으로 12건의 군용 차량 사고가 있었어. 그중 운전병이 사망한 경우가 5건이었지. 졸음운전, 빗길 미끄러짐, 브레이크 고장, 급발진. 이유는 다양했어. 박동훈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자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고 싶지는 않겠지? 민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나는 자네가 싫지 않아.
성실한 병사야. 운전 실력도 좋고. 그래서 자네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박동훈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진짜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봤던 것, 없던 것으로 하게. 기억에서 지워. 완전히. 그게 자네를 위한 거야. 자네 부모를 위한 거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가봐도 좋네. 박동훈이 손을 거두자 민우는 경례를 하고 참모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몇 번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습니다. 박동훈은 민우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가족을 언급하며 공포를 심어 놓았습니다. 사고를 가장한 살인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완전히 덫에 걸린 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의 군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 선임 병장이 민우의 군화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묶여 있었지만 병장은 다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우는 순종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다른 선임이 민우의 식판에 담긴 반찬이 너무 많다며 일부를 덜어내게 했습니다. 민우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 후에는 내무반 청소가 엉망이라며 민우 혼자 다시 청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선임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민우를 아껴주던 병장들조차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괴롭힘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취침 직전 선임 상병이 민우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내무반 밖 복도로 나가게 한 뒤 상병은 민우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오늘 내가 운전하는 거 봤는데 자세가 엉망이더라. 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100개 하고 들어와. 예. 민우는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하나, 둘, 셋. 민우는 숫자를 세며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력 단련 시간에는 또 다른 선임이 민우를 따로 불러 뒷산 구보를 시켰습니다. 내 체력 기록이 떨어졌다던데? 오늘부터 매일 아침 뒷산 5바퀴 돈다.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민우는 홀로 뒷산을 뛰었습니다. 5바퀴는 약 10km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민우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선임들이 트집을 잡았고 밤에는 각종 자빌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무반 청소,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항상 민우의 몫이었습니다. 민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기들조차 민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우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대였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3주일째 민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뒷산을 뛰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반도 못 먹었습니다. 선임이 식판을 치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내내 차량 정비를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단장 수행 임무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민우 일병 괜찮나? 뒷좌석에서 사단장 최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자한 어조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민우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최영수는 거울을 통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건강 관리 잘해야 해. 운전병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최영수는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민우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다. 다만 운전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내무반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병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16개월이 남았습니다. 16개월만 견디면 이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민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체중은 10kg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동료들은 민우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선임들은 여전히 트집을 잡았고 간부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또다시 복도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개를 채우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어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의무대였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군의관인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 들었나? 네. 민우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거지. 이러다 큰일 나. 며칠은 쉬어야 해. 군의관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군의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무대 대위도 이 사단의 그 누구도. 괜찮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뿐입니다. 그래? 군의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민우는 의무대에서 나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임들의 트집, 과도한 업무, 잠 못 드는 밤. 민우는 다시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박동훈 대령과 최영수 사단장은 민우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선임들을 이용해서 민우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아니면 사고를 당하도록. 밤마다 민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레토나 차량을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벽으로 돌진하는 차 안에서 민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사단장실에서 박동훈 대령이 권총을 꺼내 민우에게 겨누는 꿈을 꿨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악몽은 점점 잦아졌고 민우는 점점 더 잠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지만 민우에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민우도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최영수 사단장은 여전히 민우를 볼 때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수고했어.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그 손이 언제든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별 2개를 단 소장과 무궁화 3송이를 단 대령.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민우는 최하층의 일개일병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애초부터 불공평했습니다. 민우는 매일매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이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느꼈습니다. 곧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인가. 양구의 봄은 여전히 차갑고 민우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달째 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체중은 15kg이 빠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박동훈 대령과 최영수 사단장은 직접 손을 쓰지 않고도 민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괴롭힘, 과도한 업무, 수면 박탈. 이 모든 것이 민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주말 당직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당직 근무자가 초소를 순찰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약 1시간 동안 당직사관은 사단 전체를 돌며 점검했습니다. 그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11시 10분 당직사관이 본청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민우는 조심스럽게 내무반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층 복도 끝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살피며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좁은 공간이 그를 감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카드를 전화기에 넣으려 했지만 몇 번이고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들키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카드를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외우고 또 외워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민우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끝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 민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 동안 쌓아온 인내가, 참아온 고통이, 삼켜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민우 너 맞지?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 민우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살려줘.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천천히. 여기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단장이랑 참모장이.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목격한 횡령 현장, 박동훈의 협박, 선임들의 조직적인 괴롭힘, 의무대에 실려간 일, 악몽, 공포.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민우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이틀만 버텨. 이틀이면 돼. 엄마. 민우야, 엄마 믿지? 응. 그럼 이틀만 버텨. 절대 포기하지 마. 알았지? 응. 엄마가 곧 갈게. 아빠랑 같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소장 이혜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만년필이 부러질 듯 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의 유일한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고위험 임무.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전역 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를 거쳐 국군방첩사령부로 자리를 옮겼고 최연소 소장으로 진급하여 방첩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방첩사는 군 내부의 간첩과 비리를 색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은 그곳의 수장이었습니다. 견장에 빛나는 별 2개는 그녀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방첩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혜진은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나야. 민우한테 연락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양구 21사단에서 문제가 생겼어. 사단장과 참모장이 군수품 횡령을 하고 있고 민우가 그걸 목격했대. 지금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내팽개친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 나도 갈게.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과천 사무실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시각 이천 특수전 사령부. 소장 김철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군인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을 특전사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낙하산 침투, 적진 중심 작전, 비정규전. 그는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견장의 별 2개는 그가 특전사 부사령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특전 여단을 총괄하는 위치였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수천 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외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김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령 계급장을 단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부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내일 아침 일정 취소하고 차량 준비해. 과천으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가자 김철호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다음 날 아침 7시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검은색 민간 세단 한 대가 사령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철호였습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등산화. 언뜻 보면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혜진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남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하지만 책상 위에는 신분증과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응. 계획은? 이혜진은 책상 위의 서류를 김철호에게 건넸습니다. 21사단 사단장 소장 최영수. 58세. 35년차 직업군인. 작년에 사단장으로 부임했어. 참모장은 대령 박동훈. 54세. 군수 분야 전문가야. 김철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군인들이네. 겉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이미 뒤를 캤어. 최영수 사단장의 계좌에 지난 1년간 출처 불명의 입금이 6차례 있었어. 총액 3억. 박동훈은 더 심해. 10억 넘게 움직였어. 군수 물자 빼돌려서 민간에 팔아넘긴 거야. 유류, 장비, 심지어 탄약까지. 김철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새끼들이 감히 내 아들을. 진정해. 지금은 냉정하게 움직여야 해. 이혜진은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첩사 요원 4명을 대동할 거야. 증거 확보와 체포를 위해서. 당신은? 특전사 헌병대 2명 데려갈게. 만약을 위해서. 좋아. 그럼 출발하자.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이혜진은 권총을 허리춤에 찾고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철호도 자신의 차에서 가져온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방첩사 요원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이혜진을 보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출발한다. 차량 2대로 나눠 타. 네.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는 이혜진과 김철호가, 두 번째 차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탔습니다. 2대의 차량은 과천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한테 미안해. 우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김철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민우가 숨긴 거잖아. 우리 후광 없이 자기 힘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지금 간다. 그걸로 충분해.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707 시절의 냉혹함으로 변했습니다. 최영수와 박동훈. 그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김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지나 북쪽으로, 춘천을 지나 양구로. 2시간 반의 여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두 대의 검은 세단은 양구 21사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이혜진은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관 소장 이혜진.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김철호도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김철호. 그 역시 별 2개였습니다. 별 4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조직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과 전투부대의 수장급 인사 2명이 그들은 지금 한 명의 일병을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병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차량이 사단 입구에 가까워지자 이혜진이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 정문 위병소 앞에 정차해. 예, 사령관님. 검은 세단은 속도를 줄이며 21사단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위병소의 경계병들이 차량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민간 차량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혜진과 김철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준비됐어? 그럼 가자.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별 4개를 가진 2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21사단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양구 21 보병사단 정문 위병소. 검은색 민간 세단 2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부대 안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위병소에서는 하사 1명과 병장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중년의 남녀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등산 점퍼에 청바지,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색 바람막이에 검은색 운동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주말에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산을 왔다가 잠깐 들른 등산객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차량에서도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들 역시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인 하사 윤기철은 30살의 부사관이었습니다. 복무 기간 10년 차로 최전방 사단에서만 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는 위병소 책임자로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민간인들이 길을 잘못 들어 부대 앞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윤하사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참모장실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말 동안 외부인의 부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면회 예약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윤 하사는 위병소에서 나와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따라 병장 2명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중년 남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 하사의 어조는 딱딱했습니다. 이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 부대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면회하러 왔습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제입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급하게 와서. 그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윤 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면회는 평일 오후에만 가능하고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병장 1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21사단은 최전방 부대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병장의 말투에는 무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혜진이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규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담당 간부와 통화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차 빼세요. 다른 차들 지나가야 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윤 하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장도 거들었습니다. 아저씨도 좀. 주말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가시라니까요. 김철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전투를 치른 그였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목표를 제거하고 인지를 구출하고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든 특전사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전사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일개 병장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참았습니다. 이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분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증 보여주세요. 윤 하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혜진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갑을 펼쳐 윤 하사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관 소장 이혜진. 신분증 상단에는 선명한 별 2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 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분증을 보고 이혜진을 보고 다시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윤 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첩사. 그 이름만으로도 군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고 비리 군인을 적발하여 군 법정에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방첩사가 움직이면 별이고 무궁화고 가리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첩사의 사령관이, 소장이, 별 2개를 단 장성이 등산복을 입고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장들도 신분증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김철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윤 하사에게 건넸습니다. 윤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김철호. 역시 별 2개였습니다. 윤 하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특전사.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특수작전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특전사의 부사령관이, 소장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별 4개. 소장 2명. 방첩사령관과 특전사 부사령관. 윤 하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윤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장들도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신분증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실로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과 특전사 부사령관이 도착했다고.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윤 하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위병소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몇 번 만에 겨우 수화기를 들고 사단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토요일 오전이라 사단장실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단장실입니다. 당직 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위병소입니다.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군방첩사령관님과 특전사 부사령관님이 부대에 도착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당직 참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 소장 이혜진님과 특전사 부사령관 소장 김철호님이 정문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사단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절대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 하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혜진과 김철호는 차량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내린 4명의 방첩사 요원들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 하사는 다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실에 보고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분 후 위병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윤 하사가 받았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즉시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하사는 전화를 끊고 이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차량은 어디 세웁니까? 본청 앞 주차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대의 세단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윤 하사가 앞서 걸으며 안내했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하여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부대는 평온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부대 청소를 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차량은 본청 건물 앞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이혜진과 김철호가 차에서 내리자 본청 현관에서 한 명의 장교가 뛰어나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당직 참모였습니다. 사령관님, 부사령관님 환영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령은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혜진은 답례했습니다. 안내하십시오. 예, 이쪽입니다. 소령은 본청 건물로 앞장섰습니다. 이혜진과 김철호가 따라 들어갔고 4명의 방첩사 요원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토요일이라 대부분의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 복도 끝에 사단장실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령이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장실은 넓고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각종 표창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소장 최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수는 58세의 군인이었습니다. 견장의 별 2개가 그가 사단장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이혜진과 김철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첩사령관님, 특전사 부사령관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영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혜진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 방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로? 우리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영수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드님이요? 혹시 어느 병사입니까? 일병 김민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 운전병 김민우. 그 병사가 방첩사령관과 특전사 부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민우 일병이 아드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장. 최영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박동훈 참모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방금 보고를 받고. 박동훈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는 실내를 둘러보다가 이혜진과 김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박동훈 대령이군요.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참모장으로서 군수품 횡령을 주도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 내역, 거래 기록 모든 것을. 이혜진은 뒤에 서 있던 방첩사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2년간 당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3억 원입니다. 군수참모로 재직하며 그리고 참모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대담하게 군수품을 빼돌렸습니다. 박동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영수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철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목격한 우리 아들을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닥치십시오. 김철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사단장실을 채웠습니다. 일병 김민우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체중이 15kg 빠졌으며 의무대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최영수와 박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국군방첩사의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단장 소장 최영수, 참모장 대령 박동훈,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방첩사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참모장실과 군수과를 봉쇄하십시오.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합니다. 예, 사령관님.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훈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철호는 최영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내무반에. 지금 당장 데려오십시오. 최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의 권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별들이 움직였고 정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21사단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최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운전병 대기실입니다. 김민우 일병을 당장 사단장실로 보내.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영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대령은 책상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견장의 무궁화 새송이가 희미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몰락의 증표였습니다. 이혜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방첩사 요원 한 명이 사단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참모장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내부에서 장부와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현금 2억 3천만 원, 그리고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 5건입니다. 이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동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함을. 닥치십시오. 이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잘랐습니다. 당신 손글씨로 작성된 장부입니다. 일자, 품목, 수량, 금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용 유류 300드럼, 야간 투시경 50대, 전투 식량 2000박스. 심지어 K-2 소총 탄창까지 빼돌렸더군요. 박동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병 김민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헐쑥하게 야윈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건강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지쳐 보이는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실내로 들어서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단장에게 경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창가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민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달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보낸 밤들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혜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이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는 인질 구출 작전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동료가 부상을 입어도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녀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김철호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족 3명이 서로를 끌어안고 섰습니다. 사단장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영수와 박동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일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강력한 두 조직의 수장들이 부모인 병사였다는 것을. 한참 후 이혜진이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해결할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안 힘들어. 아빠가 여기 있잖아. 민우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혜진은 몸을 돌려 최영수와 박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707 시절의 냉혹함으로 변했습니다. 적을 제거할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소장 최영수, 대령 박동훈.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당신들은 국군 방첩사의 공식 조사 대상입니다. 군수품 횡령,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증인 협박 및 가혹 행위.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최영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혜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군 검찰에 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혜진은 문 밖에 대기하던 방첩사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원 2명이 들어와 최영수와 박동훈의 양옆에 섰습니다. 사단장님과 참모장님을 확보하십시오. 예, 사령관님. 요원들이 두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영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발버둥 치려 했지만 요원들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대령입니다. 무궁화 3개를 달았다고요. 박동훈이 소리쳤습니다. 김철호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무궁화 3개. 그것이 당신에게 내 아들을 괴롭힐 권한을 준다고 생각했습니까? 박동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군복을 입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김철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넘게 특전사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지휘한 그였습니다. 그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동훈 같은 자들이 군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최영수와 박동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님, 또 다른 방첩사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군수참모 중령 한태준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군수과 행정병 2명도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확보하십시오. 조사는 과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원이 나가자 이혜진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너는 증인이야. 내가 본 것을 진술해야 해. 할 수 있겠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수 있어. 좋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엄마. 김철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랑 같이 가자. 사단의 얘기에서 외박 허가받을게. 괜찮아? 당연하지. 지금 이 사단에서 우리한테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민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0일 사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단장과 참모장이 방첩사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군수 참모와 행정병들도 함께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했고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혼란 속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사단을 떠나 양구 시내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먹어. 살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이혜진이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괜찮아?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혼자 참지 마. 힘들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우리가 군인이라고 해서 너한테 무관심했던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 우리 후광 없이 너 스스로 해내고 싶다고 했잖아. 응. 내가 고집 부렸어. 미안해. 아니야. 내 뜻이 훌륭했어. 하지만 이번 일로 알았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너는 잘 버텼어. 석 달 동안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버틴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우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양구의 평화로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오후였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악몽이 끝났구나. 다음 날 월요일 20일 사단에는 새로운 사단장 대리가 부임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급파된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단 전체에 비상을 걸고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을 전수조사했고 민우를 괴롭혔던 선임들도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민우는 사단장 운전병에서 해임되어 일반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장실 근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첩사의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수와 박동훈 그리고 군수참모 한태준은 모두 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총 30억 원이 넘었고 빼돌린 군수품은 수백 가지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밤 본 것을 진술했습니다. 폐축사에서의 횡령 현장, 박동훈의 협박, 선임들의 괴롭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최영수는 징역 10년, 박동훈은 징역 12년, 한태주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급은 모두 박탈되었고 전역 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별과 무궁화는 그들에게서 떼어졌습니다. 민우는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과 간부들은 그를 배려했고 동료들도 존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전역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혜진과 김철호는 아들의 전역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한 부모로서 아들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전역식이 끝나고 민우는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24살 청년의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위병소를 나서며 민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1사단의 정문이 보였습니다. 2년 가까이 복무했던 곳이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김철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예비군 훈련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우야. 이혜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정말 잘했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옳은 일을 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군인이었어.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로 싸웠어. 그게 진짜 군인이야. 민우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도 사랑한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간의 지옥을 견뎌냈고 1년의 회복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처벌받았습니다. 별 4개가 움직였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병 김민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방첩사령관 어머니와 특전사 부사령관 아버지. 그들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으로 아들을 지켜낸 부모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부모님처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검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양구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양구의 봄은 따뜻했고 민우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장이라도 정의를 짓밟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는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힘든 순간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진짜 힘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